지금 우리 남편이 누군 줄 알고 이딴 대접이야. 당장 VIP 1인실로 옮기지 못해? 지금부터 보실 이야기는 여러분이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한 여자가 응급실 바닥에 서 있습니다. 얼굴 전체에 뜨거운 커피를 뒤집어 쓴 채로요. 갈색 액체가 이마에서 턱까지 흘러내리고 파란 유니폼은 얼룩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커피를 던진 여자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주제를 알아야지. 안 그래? 간병인 주제에 어디서 명령질이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경찰을 불렀을까요? 하지만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그저 환자를 먼저 확인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저 간병인 왜 참지? 바보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만약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 간병인이 사실은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었다면 20년 전 이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던 천재 외과 의사였다면 그리고 내일 아침 커피를 던진 그 여자 앞에 병원장으로 다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건 한 여자가 평생을 걸고 지켜낸 신념의 이야기입니다.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은 병원 시스템을 단 한 사람의 용기가 바꿔낸 이야기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한 여자. 모욕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 그리고 커피를 던진 여자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만든 그날의 진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응급실에 커피가 쏟아지던 그날 저녁으로 함께 돌아가시죠. 그날은 유난히 응급실이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분의 땀을 거즈로 조심스럽게 닦아드리고 있었죠. 58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아픈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응급실 자동문이 벌컥 열리더니 고급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한 여자분이 들어왔습니다. 윤미정. 제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이었죠. 지금 우리 남편이 누군 줄 알고 이딴 대접이야. 당장 VIP 1인실로 옮기지 못해? 첫 마디부터 응급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골프를 치시다 심근경색 의심으로 실려오신 남편분이 VIP 1인실이 아닌 커튼으로만 가려진 응급실 침대에 계신 게 못마땅하셨나 봐요. 옆 침대에선 다른 환자분의 신음소리가 들렸거든요. 간호사 선생님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어요. 사모님, 지금 응급처치가 우선입니다. 심전도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해서. 하지만 그분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환자분께서 놀라서 떨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 환자분의 손을 잡아드리며 말씀드렸죠. 사모님, 환자분께서 놀라셨어요. 지금은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떨렸을까요? 아니에요. 58년을 살면서 배운 또 하나는 아픈 사람 앞에서는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는 거였으니까요. 손놀림만큼은 흔들림 없이 30년, 아니, 오랜 세월 환자를 돌봐온 사람의 손길로 환자분을 보살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간병인 주제에 어디서 명령질이야. 그분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셨어요. 제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을 때 그분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순간 세상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뜨거운 커피가 제 얼굴에 그대로 쏟아졌어요. 이마부터 턱까지
눈을 감을 틈도 없이 얼굴 전체가 뜨거운 액체로 뒤덮였죠. 갈색 커피가 목을 타고 흘러내려 하얀 유니폼 깃을 적셨어요. 응급실이 일순간 완전히 얼어붙고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커피가 속눈썹에 맺혀 앞이 흐릿했지만 그분의 모습은 또렷하게 보였어요. 윤미정 씨는 빈 컵을 들고 계셨죠. 조금의 미안함도 후회도 없는 표정으로요. 제 옆에 있던 간호사 선생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누군가 급히 수건을 가져왔고 다른 간병인 선생님이 소독약을 들고 달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손으로 막았어요.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얼굴은 화끈거리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지만 그건 통증 때문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환자분을 보았어요. 다행히 환자분께는 한 방울도 튀지 않았더군요. 환자분은 괜찮으십니다. 윤미정 씨가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주제를 알아야지. 이 병원이 누구 돈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그리고는 빈 컵을 바닥에 던지고는 돌아서셨어요. 플라스틱 컵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응급실에 메아리 쳤죠. 구두 굽소리를 울리며 가시는 그분의 뒷모습을 저는 커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가만히 바라봤어요. 다른 간병인 선생님이 울먹이며 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셨어요. 정숙 씨, 이건 너무해요. 병원에 얘기해야죠. 경찰에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환자분이 안 다치셨으니 그걸로 됐다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뒤집어 쓰고도 웃고 있는 간병인. 이상해 보였겠죠.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제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이마와 볼, 턱까지 붉게 익은 제 얼굴을 보면서 찬물로 조심스럽게 씻어냈죠. 차가운 물이 화끈거리는 피부에 닿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어요. 58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얼굴에 모욕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제가 왜 이 병원에 간병인으로 돌아왔는지, 왜 1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참아왔는지. 그날 밤 11시, 저는 병원 라커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붉게 익은 이마, 커피 자국이 마르면서 얼룩덜룩해진 볼. 58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얼굴에 모욕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옆 라커에서 동료 간병인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정숙 씨, 정말 괜찮아요? 화상 연고라도 바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금방 나을 거라고. 그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정숙 씨는 진짜 20년 넘게 이 일 하신 거예요? 손놀림이 의사 같다니까요. 의사 같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의사 같은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의사였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제 진짜 이야기를요.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05년, 이 병원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세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 이정숙은 이 병원에서 가장 촉망받던 흉부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수술실에 서면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환자의 심장 박동 소리, 모니터의 삐삐 소리, 그리고 제 손끝에서 살아나는 생명. 그게 제 세상 전부였어요. 어느 날 심장 판막 수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가 기억나요. 복도에서 환자 가족분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셨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환자분이 강하셨어요. 복도 끝에서 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병원 설립자이자 제 평생의 스승이셨던 분.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정수가, 의사는 환자만 보는 사람이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 신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제 신념대로 돌아가지 않더군요. 2006년 이사회실. 그날은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날이었어요. 동생 정훈이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던졌어요. 누나, 이게 뭐야? 의료기기 업체한테 리베이트 받았다고? 저는 그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제 명의로 된 계좌에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 모르는 일이었어요. 말도 안 돼. 난 그런 적 없어. 이건 누군가 나한테 씌운 거야. 하지만 이사회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죠. 동생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사회 결정이야, 누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의사 면허도 정지될 거야. 그때 제 옆에 있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숙인 채. 그게 배신이라는 걸 그땐 몰랐어요. 구독자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의사라는 이름도, 병원에서의 자리도, 가족의 신뢰도. 저는 그렇게 이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그 후 2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이혼하고 모든 걸 잃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만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은 차가웠지만 말씀은 뜨거웠어요. 정수가, 가장 낮은 곳에서 병원을 봐라. 그곳에서만 진짜 환자가 보인다. 그래서 1년 전 저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이정숙이 아니라 그냥 간병인으로.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20년이란 시간이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았더군요. 1년 동안 저는 이 병원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했어요. 환자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땀을 닦아드리고 밤새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봤어요. 이 병원이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 돈 있는 환자는 VIP 대접받고 돈 없는 환자는 복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20년 전 제게 누명을 씌운 게 누구인지. 동생 정훈이와 케임크라는 회사가 얼마나 더러운 거래를 하고 있는지. 제 작은 녹음기엔 1년간 모은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주머니 속 낡은 사진을 꺼내봤죠. 아버지와 젊은 제가, 그리고 어린 동생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병원 개원식 날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끝을 봐야 할 때예요. 오늘 얼굴에 커피를 뒤집어 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때가 됐다고. 이제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라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환자분 병실로 향했죠. 어젯밤 얼굴에 입은 화상은 아직 붉게 남아 있었지만 연고를 바르고 나니 견딜만 했어요. 통증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곧 끝이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는데 원무과 앞이 소란스러웠어요. 윤미정 씨 목소리가 들렸죠. 뭐? 우리 남편 수술 일정을 왜 못 잡아줘? 당장 심장센터장한테 연결해. 원무과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사모님, 지금 심장센터장님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요. 2주 후면. 2주? 지금 우리 남편이 누군 줄 알고 그래? 저는 그 앞을 조용히 지나쳤어요. 윤미정 씨는 저를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더군요. 어제 커피를 끼얹었던 간병인이라는 것도
기억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더 슬펐어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는데 그분에겐 그저 일상이었던 거죠.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병원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어요. K메디테크 사장 부인이 이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했대. 그 회사 우리 병원 AI 시스템 봉급하는데 아니야?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K메디테크.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윤미정의 남편은 K메디테크 대표이사입니다. 이 병원의 의료 AI 솔루션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의 사장이죠. 수백억짜리 계약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수집한 증거들 속에 그 회사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 동생 이사장과 주고받은 리베이트, 결함 있는 의료기기를 고의로 숨긴 정황들. 모두요. 오후 2시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원무과장이었어요. 이정수 간병인님, 지금 원무과로 좀 와주시겠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는 알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원무과장실에 들어섰을 때 그분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서류를 내밀며 말했죠. 정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환자 보호자와의 마찰이 너무 큽니다. 병원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말 속엔 수백억짜리 계약이, K메디테크 압박이, 그리고 돈 앞에 무릎 꿇은 병원의 굴욕이 다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원무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항의도 눈물도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제 모습이 이상했나 봐요. 정숙 씨, 정말 좋은 간병인이셨어요. 환자분들도 다 좋아하셨고. 죄송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마 그분은 평생 기억할 거예요. 해고당하면서도 웃던 그 이상한 간병인을요. 라커룸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입었던 하얀 유니폼, 어제 커피 얼룩이 묻은 그 옷도 가방에 넣었어요. 이건 버릴 수 없었어요. 제가 가장 낮은 곳에서 견뎌낸 시간의 증거였으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윤미정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을 VIP 병실로 옮기는 중이었나 봐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우리가 마주쳤어요. 윤미정 씨는 저를 보더니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어요. 짐을 든 제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그분이 지나가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주제를 알아야지. 안 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은 웃으며 지나갔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어느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라고. 간병인 이정숙은 오늘로 끝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정숙은 내일부터 시작이죠.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어요. 1년간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동생과 K메디테크의 비리, 돈으로 환자를 차별하는 시스템, 그리고 20년 전 제게 씌워진 누명까지. 아버지, 이제 제대로 시작합니다. 윤미정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쫓아낸 간병인이 내일 아침 누가 될지, 자기 남편의 회사가 어떻게 무너질지,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돈의 힘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질지. 택시가 강남의 한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을 때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짐 가방을 들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아직 간병인 유니폼을 입은 채였죠. 건물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이젠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더 낮은 시선들을 견뎌왔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법무법인 정의 문패가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리셉션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정숙 선생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안쪽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두 분이 이미 앉아 계셨어요. 한 분은 60대 중반의 신사, 박민수 실장님이었어요. 아버지의 비서실장으로 30년을 함께 하셨던 분이죠. 또 한 분은 40대 중반의 여성, 강수진 변호사님이었어요. 박 실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 숙이셨어요.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1년간 참았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고 자리에 앉았어요. 울 시간은 아직 아니었거든요. 강 변호사님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고 이병헌 선생님의 유언장 공식 집행일입니다. 유언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아버지는 유언 집행일을 정확히 지정하셨대요. 바로 오늘 이 시간으로요. 박 실장님이 말씀을 이으셨어요. 선생님께서 병원에 간병인으로 들어가신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병원 설립자님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육필로 쓰인 유언장이었어요. 손글씨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의 사랑하는 딸, 정숙에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너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병원은 환자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병원을 원래대로 돌려놓거라. 부탁한다. 유언장의 핵심 내용은 명확했어요. 병원의 모든 경영권과 지분 60% 그리고 의결권 전체를 저에게 상속한다는 거였어요. 동생 정훈에게는 지분 40%만 남겼지만 경영 참여는 불가능했어요. 강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설립자님께서는 3년 전부터 이사장님과 K메디테크의 유착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셨죠. 그래서 선생님께 마지막 부탁을 남기신 겁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동생이 병원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돈이 환자보다 우선시되는 그 추악한 시스템을요. 그래서 저를 선택하신 거였어요. 박 실장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건 선생님께서 1년간 수집하신 증거들을 법적 문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녹음기. 그 안에 담긴 1년치 기록들이 이제 법적 무기가 된 거였어요. 동생과 K메디테크 사장의 대화, 리베이트 거래 내역, 결함 있는 AI 의료기기를 고의로 숨긴 정황들이요. 그리고 20년 전 저에게 씌워진 리베이트 누명의 진범. 그것도 이 안에 있었어요.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침 9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공식 발표됩니다. 동시에 이 증거들은 검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내일, 단 하루 뒤였어요. K메디테크와의 모든 계약은 즉시 파기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신임 병원장으로 취임하실 겁니다. 간병인에서 병원장으로. 하루 만에요. 박 실장님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하얀 의사 가운이었어요. 그 가슴팍에는 금색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병원장 이정수. 20년 만에 다시 보는 하얀 가운. 저는 손으로 천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웠어요. 간병인 유니폼과는 전혀 다른 질감이었죠. 설립자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겁니다. 3년 전에요.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가운을 입게 될 거라는 것까지요. 박 실장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1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커피 얼룩이 묻은 간병인 유니폼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새 의사 가운을 나란히 놓았어요. 얼룩진 하얀 천과 깨끗한 하얀 천. 제 어제와 내일이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유니폼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가장 낮은 곳에서 견뎌낸 시간의 증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이니까요. 회의를 마치고 건물을 나섰을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제게 커피를 붓고 뺨을 때린 윤미정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쫓아낸 간병인이 누구인지, 자기 남편의 회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기가 커피를 끼얹었던 그 여자 앞에서 내일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요. 동생 정훈이도 몰라요. 아버지가 진짜 후계자로 누구를 택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20년 전에 저지른 일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요. 저는 병원을 향해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간병인 이정숙으로서 그곳을 봐두고 싶었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작은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뀐다는 것을. 20년 동안 짊어진 누명, 1년 동안 참아온 모욕,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을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간병인이었던 여자. 하지만 오늘부터는 병원장이 될 여자였어요. 아침 8시, 저는 법무법인 앞에서 박 실장님과 강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박 실장님이 준비해 오신 서류 가방을 건네주셨어요.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더는 참지 않아도 되는 거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8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사회실 앞에는 이미 몇몇 이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낯선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변호사와 함께 온 여자가 누구냐고요. 이사회실 문이 열렸어요. 길쭉한 회의 테이블, 그 끝 상석에 동생 정훈이가 앉아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동생의 얼굴이었어요. 조금 늙었더군요. 어쩌면 양심의 가책이 그를 늙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정훈이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누나가 왜 여기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어요. 강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이병헌 설립자님의 유언 집행을 담당한 강수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3년 전 작고하신 설립자님의 유언장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언장이 봉인되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강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펼쳤어요. 설립자님께서는 병원의 모든 경영권과 지분 60%, 그리고 의결권 전체를 장녀 이정숙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폭발습니다. 정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누나는 20년 전에 의료 비리로 쫓겨난 사람이야. 의사 면허도 정지됐고. 강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도 설립자님께서 조사를 의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20년 전 리베이트 사건의 진상조사 보고서였어요. 이정숙 선생님께 씌워진 리베이트 혐의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은 강 변호사님의 시선이 정훈이를 향했어요. 이정훈 이사장님, 당신이었습니다.
정훈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박 실장님이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20년 전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정훈이의 비서가 했던 증언 녹취록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훈아, 왜 그랬어?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정훈이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는 항상 완벽했지. 아버지는 그런 누나만 보셨고, 난 그저 그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20년간 숨겨왔던 열등감과 질투, 그리고 죄책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강 변호사님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현재 K메디테크 사와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 리베이트 수수, 결함 있는 의료기기 도입, 은폐 등의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오늘 오후 검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의실 문 밖에는 검찰 조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방에서 하얀 의사 가운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병인 유니폼 위에 걸쳤어요. 병원장 이정수. 금색 명찰이 빛났어요. 오늘부로 저는 이 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정은 이렇습니다. K메디테크와의 모든 계약을 즉시 파기합니다. 정훈이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만에 듣는 사과였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미안하다는 말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길었으니까요. 정훈아, 넌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해.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는 병원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간병인이었던 여자가 오늘 병원장 가운을 입고 나타났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저 사람 어제 해고당한 간병인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명찰 좀 봐. 병원장이라고 써 있어. 저는 그들을 지나쳐 복도를 걸었어요. 내일이면, 아니 몇 시간 후면 병원 전체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받을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어제 저에게 커피를 끼얹고 저를 쫓아낸 윤미정 씨. 그분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병원장실 열쇠를 받았어요. 20년 만에 다시 들어선 그 방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아버지가 앉으셨던 책상, 벽에 걸린 히포크라테스 선서문,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병원 전경, 모든 게 그대로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병원 전체 공지 시스템에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긴급 공지 신임 병원장 취임 및 전체 직원 조회 안내. 발신 시간을 다음 날 아침 7시로 예약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나섰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7시 병원 전체 인트라넷에 공지가 떴고 간호사실, 원무과, 의국, 심지어 청소 아주머니들 휴게실까지 병원 로비 대형 모니터에도 같은 내용이 표시됐어요. 긴급 이사회 결과 신임 병원장 취임 이정수. 오전 9시 병원장 주재 전체 직원 조회 1층 대강다. 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정수?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설립자님 따님 아니야? 20년 전에 쫓겨나신. 그럼 그 간병인이 진짜? 원무과장이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기가 이틀 전에 해고했던 그 간병인이 병원장이라니요. 8시쯤 또 다른 공지가 올라왔어요. 이정훈 전 이사장, 비리 혐의로 이사직 해임. 검찰 조사 협조 중. 병원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30년 가까이 병원을 이끌던 이사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그 시각 VIP 병동. 윤미정 씨가 남편 병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러 온 거였죠. 복도를 지나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제 해고당한 그 간병인 진짜 병원장이래. 윤미정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로비를 지나다 대형 모니터를 봤어요. 신임 병원장 이정수. 그 이름이 화면 가득 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름만 같은 거겠지. 설마.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K-메디테크 K야. 혹시 이상한 거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병원에 있어. 지금 당장 집으로 와. 큰일 났어. 전화가 끊겼어요. 윤미정 씨의 손이 떨렸어요. 오전 9시. 1층 대강당에 병원 전 직원이 모였어요. 의사, 간호사, 행정직, 청소 직원까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무대 뒤 분장실에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하얀 병원장 가운의 단추를 하나씩 잠갔어요. 금색 명찰이 가슴에서 빛났어요. 병원장 이정수. 박 실장님이 노크를 했어요.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어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무대 막이 열렸어요.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하얀 병원장 가운이 조명을 받아 더욱 빛났어요. 5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졌어요. 저 사람 진짜 어제 그 간병인이잖아. 맙소사 병원장이라니.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놀란 얼굴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그리고 맨 뒷줄 문 앞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한 사람. 윤미정 씨였어요. 그녀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어제 자기가 쫓아낸 간병인이 단상 위에서 병원장 가운을 입고 서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신임 병원장 이정숙입니다. 제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간병인으로서 작고 조용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500명 앞에서 당당하게 울렸어요. 어제까지 저는 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다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1년 동안 저는 이 병원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환자분들을 돌보며 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객석 앞쪽에 앉아있던 원무과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 병원이 얼마나 환자가 아닌 돈을 우선시하고 있는지를요. 저는 맨 뒷줄에 윤미정 씨를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오늘부터 이 병원은 바뀝니다. 환자가 먼저입니다. 돈도 권력도 연줄도 아닙니다. 오직 환자만이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먼저 간호사들이, 그 다음 젊은 의사들이, 그리고 청소 직원들까지. 박수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윤미정 씨는 휘청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강당을 빠져나갔어요. 조회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한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어제 제가 커피를 뒤집었었을 때 수건을 가져다 주었던 그분이었어요. 병원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병원을요. 병원장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저는 멈춰 섰어요. 창밖을 봤어요. 병원 정문 쪽에서 윤미정 씨가 황급 피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아직 몰라요.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거요. 병원장실로 돌아온 저는 첫 번째 결정을 실행했어요. K메디테크와의 모든 계약 파기 공문을 작성했어요. 수백억짜리 계약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어요. 결함 있는 의료기기로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강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동생 정훈과 K메디테크 윤재혁 사장의 리베이트 장부, 불법 거래 녹음 파일, 의료기기, 결함은폐 증거까지요. 오후 2시쯤 박 실장님이 급히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전 이사장님과 K메디테크 사장님 모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0년 만의 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기쁘기보다는 무거웠어요. 동생이 저지른 일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때 병원 비상벨이 울렸어요. 응급실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는데 대동맥 파열로 생명이 위독하다고요. 2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저는 즉시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의사 가운 자락이 바람에 날렸어요. 20년 만에 다시 환자를 보러 달려가는 길이었어요. 응급실 문을 열었을 때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그리고 그 옆에서 울부짖는 사람, 윤미정 씨였어요. 우리 서현이, 제발 살려주세요. 환자는 윤미정 씨의 딸 윤서현이었어요. 22살, 의대 2학년 학생이었어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술 취한 운전자가 들이받았대요. 모니터의 혈압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대동맥 파열.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1시간도 버티지 못할 상태였어요. 윤미정 씨가 저를 봤어요. 어제 병원장으로 취임한 저를. 그리고 자기가 이틀 전에 커피를 끼얹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병원장님, 아니, 선생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저에게 모욕을 준 그 사람의 딸. 제가 수술을 거부해도 누구도 저를 탓할 수 없었어요. 당직 의사에게 맡기고 돌아서도 됐어요. 하지만 모니터의 경보음이 더 빨라졌어요. 환자의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으로 갔어요. 서현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지만 어린 얼굴이었어요. 의대생이라고 했죠. 의사가 되려는 꿈을 가진 아이였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수가, 의사는 환자만 보는 사람이다. 환자 앞에서는 모든 게 사라진다. 돈도, 미움도, 심지어 사랑도.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수술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윤미정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입는 수술복이었어요.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58세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20년 전 그대로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공기, 수술등 불빛, 그리고 환자. 모든 게 20년 전처럼 낯이 익었어요. 메스. 손에 메스가 쥐어졌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20년의 공백 따윈 없었어요. 제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환자를 살리는 법을요. 수술이 시작됐어요. 파열된 대동맥, 출혈이 심했어요. 하지만 침착에 하나씩 봉합해 나갔어요. 젊은 레지던트들이 숨죽이며 제 손놀림을 지켜봤어요. 3시간, 5시간, 8시간. 시간이 흘렀어요. 땀이 이마를 적셨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아이의 인생이
이 아이의 꿈이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봉합입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안정적인 리듬을 찾아갔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수술 성공입니다. 저는 수술 장갑을 벗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긴장이 풀린 거였어요. 20년 만의 수술. 그리고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수술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을 때 윤미정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윤재혁 씨도 함께 있었어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마스크를 벗고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주 정도 중환자실 관리가 필요하지만 회복될 겁니다. 윤미정 씨가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선생님께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수술한 건 환자입니다. 당신의 딸이 아니라 22살 환자였어요. 그 말에 윤미정 씨는 더 크게 울었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제가 딸을 살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은 거였어요. 윤재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제가 저지른 일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에요. 하지만 법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해요. 복도를 걸어가며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의사로서 옳은 선택을 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윤서연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왔죠. 회복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젊고 건강했으니까요. 제가 매일 아침 회진을 돌 때마다 서연은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의사의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 아이의 눈빛은 맑았어요. 어머니와는 달랐어요. 윤미정 씨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수수한 가방을 들고 모피 코트 대신 평범한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병원장실에 있을 때 윤미정 씨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안게 했어요. 윤미정 씨는 편지를 제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선생님께 끼얹은 그 뜨거운 커피, 그 말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딸이 수술대에 누웠을 때 깨달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남편의 지위가, 우리 가족의 권력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딸이 죽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없더군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어요. 선생님께서 딸을 살려주셨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었는지 알았어요. 선생님은 복수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고요. 윤미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절을 했어요. 선생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입힌 상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사과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걸 알 수 있었죠. 병원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VIP 병동을 없앴습니다. 그 자리에 중증 외상센터를 만들었어요. 돈이 아니라 응급도에 따라 환자를 받는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간병인 처우도 개선했어요.
1년 동안 제가 직접 겪었던 그 힘든 일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젊은 의사들에게 말했어요. 환자를 먼저 보세요. 보험이나 수익을 생각하기 전에 환자의 눈을 먼저 보세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환자분들이 정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어떤 분은 보호자와 팔짱을 끼고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환자와 가족들의 웃음소리요. 그게 제가 만들고 싶었던 병원이었어요. 한 달 후 동생 정훈이 찾아왔어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많이 야위었더군요. 누나,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내가 누나한테 한 짓. 저는 그의 말을 막았어요. 이제 됐어, 정훈아. 네가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네가 치를 거야. 하지만 넌 여전히 내 동생이야. 정훈이가 울었어요. 55세 남자가 누나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누나, 아버지가 왜 누나를 택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누나는 진짜 의사야.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병원장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병원 전경이 보였어요. 불 켜진 창문들, 오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게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거였어요. 문득 손등을 봤어요. 그날 윤미정 씨가 끼얹은 커피 자국은 이제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흉터는 거의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선명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움은 없었어요. 그 흉터는 이제 저에게 다른 의미였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견뎌낸 시간의 증거.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깨달은 순간의 기억이었어요. 3개월 후 윤서현이 퇴원했어요. 그 아이는 병원 문을 나서기 전에 제게 왔어요. 선생님, 저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선생님처럼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서현아, 실력 있는 의사가 되는 건 어렵지 않단다. 환자의 편에 서고 환자의 입장이 되어 그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사란다. 윤미정 씨가 깊게 인사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진심이 담긴 감사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회진을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한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병원장님, 응급 환자가 왔는데 보험이 없으시대요. 하지만 즉시 수술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환자분 먼저 수술실로 옮기세요. 보험은 나중 일이에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만들고 싶었던 병원이구나. 돈이 아니라 환자가 먼저인 곳. 권력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인 곳. 병원 정원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앉아있는 박 실장님이 보였어요. 은퇴하셨지만 가끔 병원에 들르시곤 했어요. 선생님, 설립자님께서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저는 박 실장님 옆에 앉았어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으세요? 저기. 박 실장님이 가리킨 곳에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 햇살 아래에서요. 이게 설립자님이 꿈꾸신 병원입니다. 그날 저녁 병원장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아버지와 젊은 제가 그리고 어린 동생이 함께 웃고 있는 병원 개원식 날의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병원 전체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술실, 병동, 응급실. 모든 곳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희미하게 남은
손등에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흉터는 이제 상처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지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표시였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랐지만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진짜 의사는 환자를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치유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이 병원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병원, 아버지가 꿈꾸셨던 그 병원으로요. 저, 이정숙은 이제 그 꿈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 저희 사연 어떠셨습니까? 사연을 끝까지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